행복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박목월에 4월의 시를 함께 나눈 지도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목련이시고 4월이 가고 있습니다. 5월이 오면요, 뭐 춥다거나 약간 쌀쌀하거나 을씨년스럽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라지고 화사하고 따뜻한 봄이 무르익을 것입니다. 요즘 화단에 꽃이나 야채 모종 사다가 심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주먹보다 작은 모종을 흙에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잎이 자라서 꽃이 만발하기를, 또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희망인데요. 아주 작은 모종 하나로 끝나지 않고 풍성한 꽃을 피우고 맛있는 열매가 맺히리라는 희망,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주고 흙 골라주고 하는 것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봄에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봄에 시도 읽으시고 짧은 시 같은 것은 외우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민의 삶에 무슨 시? 하는 분들도 있겠죠. 바쁘고 힘든 삶이니까 더 시를 가까이 하면 좋은 거죠. 시뿐 아니라 수필, 소설, 책도 많이 읽으시고 하면서 풍요로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노래를 잘 못하시는 분이세요. 흔히 음치라고 하죠. 노래를 시키면 노래 대신에 짧은 시 한 편을 외워서 낭송하곤 하시는데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시 꼭 외워라 그런 건 아니지만요. 시를, 문학을 듣고 음미하면서 산다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문학으로 삶을 들여다보면서 정서를 공감하는 행복한 문학, 손잡고 시작하겠습니다. 문학으로 삶을 바라보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동포사회 유일의 라디오 문학 프로 행복한 문학에서는요, 한국 문학을 주로 나누고 있습니다. 메마른 이민의 삶의 시, 수필, 소설, 문학 뉴스, 문학인과의 인터뷰 등 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나누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르와 다양한 관점과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문학을 통한 인사이트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작품 속의 인물들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도 넓어지고요. 사회 문제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되는 것이 문학이 아닌가 합니다. 문학의 힘도 힘이지만 문학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소중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작품은요, 마음에 관한 작품인데요. 수필 한 편,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더 수필이란 문예지에 실린 작품입니다. 손광성 수필가의 아버지의 우파니 샤드라는 수필입니다. 낭송 듣고 시작하죠. 연암은 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내 또래 아이가 토끼 귀를 잡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토끼가 불쌍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토끼는 왜 귀를 잡지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꼼짝 못하니까. 순간 아버지 곁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가 보였습니다. 놈은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버지, 고양이는 어디를 잡죠? 목덜미를 잡지. 쓰다듬는 척 하다가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놈은 발톱을 세워 핥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오다가 두엄을 헤집고 있는 닭이 눈에 띄었습니다. 닭은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닭은 어딜 잡지요? 날개를 잡지. 다음날 두엄으로 가서 한 놈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잡았습니다. 두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와서 아버지에게 자랑했습니다. 아버지는 칭찬 대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지나가는 말투로 툭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어디를 잡지? 지금까지는 내가 묻고 아버지가 대답하는 시기였는데 뜻밖이었습니다. 잠시 지체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팔이요. 아니, 다리요. 아버진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길거리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싸우던 두 아주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아, 머리카락이요. 머리카락.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응을 보인 건 얼마쯤 뜸을 들이고 나서였습니다. 아들아, 사람은 그런 것으로 잡을 수 없단다. 실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웃에 사는 아버지 친구분이 찾아왔습니다. 두 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긴히 나누더니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도중에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터지고 11월 초순 어느 날 아버지 곁을 떠나 함흥 큰 누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흥남 철수 때 누님과 둘이 월남했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다짐하면서 부산에 도착한 것은 다음 해 1월 초순이었습니다. 낯설기만 한 남한 땅,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믿어도 보고 속아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낸 50여 년의 세월. 아버지의 질문 같은 건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전철에서 내려 출구가 환하게 보이는 층계참에 발을 막 디디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팔로도 다리로도 그리고 머리카락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가슴으로밖에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나이 61인가 2인가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한참 늦어진 대답. 하지만 그날 나는 비로소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에게서 배운 지식이란 한계가 있지만 스스로 터득한 지혜는 무궁한 것이라 살아가면서 천천히 깨우치기를 바라셨던 게지요. 살면서 제 스스로 터득한 지혜는 몸에 새겨져서 영원히 교훈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진 일이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기도 하고요. 소설 같기도 한 수필이었습니다. 손광성 수필가의 작품은요, 상식에 언어의 깊이를 더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글이 많아요. 독자로 하여금 눈꼽만치도 오해하지 않도록, 오도되지 않도록 원하는 메시지를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표현이나 구성으로 이끌어 나가는 작가입니다. 오늘 이 글도 예외가 아닌데요. 이 글을 이해하려면 제목부터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우파니샤드라는 말 좀 생소하죠? 우파니샤드라는 말은 인도 철학의 근간을 이룬 것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스승에게 가까이 앉아 귓속말로 전해 듣는 진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 교리의 그 이론적, 사상적 토대를 이루는, 그러니까 동서양을 통틀어서 자아에 관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사유들의 집대성이라고 할까요? 대중에게 친숙한 업, 윤회 등의 개념이 여기서 처음 정립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파니샤드라는 말을 제목으로 쓴 것에는 그만큼 아버지의 교육 방법의 깊이, 그리고 원천적인 아버지의 정신세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토끼는 귀를 잡아야 꼼짝 못하고 고양이는 또 목덜미, 닭은 날개를 잡아야,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무력적인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잡는다는 것이 무력을 쓴다고 되는 일인가요? 겉으로는 따르겠지만 속으로는 분노만 더해가는 거죠. 작가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꼼짝 못하나요? 고양이는요? 닭은요? 하고 물었는데요. 한 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럼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지? 라고요. 팔이요, 다리요.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단다. 라고 글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글쎄요, 그 시대로 생각하면 군에 끌려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큰 누나와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오죠. 아버지에게 대답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없이 살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 살다가 또 관계의 힘을 배우면서 아버지에게 물었던 질문에 답을 스스로 느끼면서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얻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진 인간 그 본연의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하겠고요. 누구나 고독의 분량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어울림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는 분들도 물론 있겠고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세분화될수록 다른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거겠죠. 사람 관계를 잘 해나가야 나의 일과 인생도 성공했다, 잘 살았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사랑과 그 인정받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신뢰 있는 대인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는 연구인데요. 제일 첫 번째 1번이 give and take라고 합니다. 당연히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가 special you라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고 먼저 주목하면서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배려하는 연습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하기, 열린 시각, 열린 마음 가지기, 유머 감각을 키우기도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유머 있는 친구는 언제나 만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유머 감각이 말입니다. 객관적인 유머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웃을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머 감각을 키워서 자신의 완고함에서 벗어나면 당연 마음을 얻겠죠. 그런가 하면요, 흙과 백으로만 분류하는 관계 속에서 단정 짓지 말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기라는 연구도 있네요. 남과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던데요. 인간사는 파스텔 색조를 띠도록 노력하라 라고요. 튀지 않는 파스텔 색조, 잘 어울리고 그러면서도 화사한 파스텔 색조,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하네요. 그런가 하면 분노를 주의해서 다루기도 있네요. 참 이게 잘 안 됩니다. 분노가 어리석은 행동인데요.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걷는다고 하잖아요. 분노를 후회하다 보면 그 둘의 뒷발꿈치를 문다는 말도 있습니다. 분노의 끝은 추락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우리도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말입니다. 문득 박완서 소설가의 책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우리는 왜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가? 송강성 수필가의 아버지의 우파니샤드를 통해서 각자
여러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래서 수필이 가치 있는 문학이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작가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교훈을 주잖아요.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손광성 수필가는 수필을 가치 있는 체험을 정제된 언어로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열린 형식의 문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재 활동하시고 있는 한국의 수필가들의 손꼽을 만한 산봉우리 중에 한 분이신 분입니다. 피천득 수필가가 돌아가시고요. 정목일 수필가, 윤재천 수필가, 손광성 수필가, 참 이 달팽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언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수필은 정말 예술이에요. 표현이고 사이고 대단한 수필인데요. 피천득 수필가는 생전 손광성 수필가의 수필을 읽고 문장 하나하나가 다 시다라고 한 말을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달팽이라는 작품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말맛으로 쓰고 말맛으로 읽는다라는 그의 주장처럼 문장의 중요성에 기초한 실기 지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이 또 손광성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수필이 신변 잡기가 아닌 예술 작품이 되기 위해서 형상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오고 있는 수필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손광성 수필가는요, 함경남도 흥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서울고등학교와 동남대학 등에서 교표를 잡았었고요. 1995년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수필 창작 강의를 시작해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필 창작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한 송이 수련 위에 부는 바람처럼, 나도 꽃처럼 피어나고 싶다, 달팽이, 작은 것들의 눈부신 이야기 등 여러 편이 있고요. 손광성의 수필쓰기라는 책은 수필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한국현대수필문학상, 국제팬문학상, 가천환경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또 마음에 관한 잔잔한 호수 같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성낙희 시인의 그 마음 고요히 라는 시인데요. 낭송 듣고 시 이야기 계속할까요? 그 마음 고요히, 성낙희. 말로써 말하려 말자. 서둘러서 되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사철 먼 하늘 발에 제 잎사귀로 제 혼을 닦는 푸나무처럼 그렇게 있어야겠다. 키보다 자란 흰 뿌리 내 안에 내리고 물 위에 떠오르는 연잎 같은 마음 하나. 그 마음 고요히 그렇게 와서 닿기만 하면 된다. 말로써 말하려 말자. 살면서 말로 표현하는 것들, 그것들이 때론 감동도 주지만요, 때론 거짓을 말하기로 하면서 불화를 주기도 합니다. 이 시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고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익어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된 것 같은 시입니다.
세상 일이 말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번잡한 말들, 공해가 되기 쉬운 거고요. 생각과 생각들, 보이지 않는 언어들, 그리움, 사랑, 세상 일이 정말 서둘러서 되는 것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거야 일이 되는 거예요. 고요한 중에 생각을 깊이 하고 성찰하고 자연스럽게 익은 마음이 연잎처럼 감출 수 없을 때 그 마음 이해하지 못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식기처럼 그 마음 고요히 그렇게 와서 닿으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네요. 어떤 면에서 인간들이 가장 바라는 유토피아, 내면의 뿌리가 다 자라서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물 위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연잎 같은 마음 하나, 그 마음의 자리에 그리움이라도 좋고 누군가의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닿아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세상, 훈훈해지는 세상,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이 시를 쓴 성낙희 시인은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최치원의 시정신연구, 논어의 혼 등이 있고요. 시집으로는 향수, 먼길 등이 있습니다. 시인이기도 하지만 학자이시고요.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과 교수를 오래 역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필 한 편, 시 한 편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바쁜 이민의 삶에 좀 촉촉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고요히 닿는 그런 관계, 그런 세상을 꿈꾸어 보면서요.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뉴욕 K-라디오 문학 프로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진, 나는 가벼운 모래알들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태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